안녕하세요. 저희 과학부원장 김영대입니다. 오늘 좀 간담회 겸 설명회를 이렇게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겨울방학이 다가오기 때문에 겨울방학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 이제 겨울방학 들어가면서 차차 어떤 학교에 대한 목표를 좀 가질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서 좀 학교별 특징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부터 좀 보시면요. 올해 이제 서울 경쟁률인데 다 아시다시피 서울 같은 경우가 실제로 보면은 이 2단계에 뽑는 인원이 그래도 많은 축에 속해요. 보통 학교들 같은 경우에 1.5배수에서 2배수에 뽑는데 대부분 1.5배수를 많이 뽑고요. 그래서 2단계를 그나마 좀 많이 뽑고, 거기에 따라서 2단계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 축에 속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2단계를 통과하기가 조금 수월한 편에 해당이 되고요. 대신 아시다시피 이제 우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제 3단계 경쟁률이 좀 높은 축에 속한 학교가 서울입니다. 단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의 전제 조건이 이제 서울을 지원하는 비슷한 실력을 가진 아이들 한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 합격자를 보시면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가 한 78%, 올해 같은 경우에 서울 아이들이 서울 영재학교에 100명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울 지역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합격하는 곳이 이 서울 영재학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시간을 좀 보시면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영재성 검사에서 조금 변동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영재성 검사에서 언어, 그다음에 수학, 과학 이런 영역들을 봤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흔히 중등과학에서 주요 과목이라고 하죠. 국영수, 사과 내용들이 모두 다 이 영재성 검사에서 부득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준비하고 사회를 준비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학교 내신 문제에서 조금 상급 문제들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별도의 준비는 필요하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2교시하고 3교시 같은 경우가 이제 영재학교들 중에서도 문제 난이도가 가장 높은 학교가 이제 서울 영재학교죠. 그러다 보니까 좀 고난이도의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고, 이제 2단계 총점이 이제 300점 만점이고요. 3단계 캠프가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모의고사 100분위 공포를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21학년도부터 24학년도 이제 4년 동안 집계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보통 이제 영재학교 같은 경우가 한 해에 한 5,000명 정도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서류에서 대략 한 1단계에서 평균 따지면 한 20% 정도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한 실질적으로 2단계를 보는 아이들이 한 4,000명 남짓 되는 거죠. 8개 영재학교 총합해서. 그 정도 인원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학원에서 21학년도부터 24학년도까지 이제 치른 아이들을 보면은 대략 한 1,000명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한 1,000명간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많은 어머니들이 이제 합격 가능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돼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영역이 이제 평균치거든요. 평균치에서 보실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합비라고 하는 게 어차피 이제 수학과학 성적인데,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원 가능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어머니들 좀 안정한 건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요 2차 통과 요 16% 정도가 좀 안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 요약을 하자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저희 학원에서 모의고사 분위를 봤을 때 대략 한 30% 안쪽이면은 지원은 가능하고, 대략 한 16% 정도 되면은 그래도 안정 지원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최종 같은 경우는 이제 캠프에 대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최종을 보시기보다는 여기 이제 종합과 2단계 통과 퍼센티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저희가 뒤에 가서 모의고사를 설명할 텐데 한 해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떤 학교를 선정하고 이제 그런 마무리되는 시기가
거의 한 4월 말쯤 됩니다. 5월달 되면 이제 서류를 준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4월까지는 학교를 거의 다 정해야 돼서 저희가 이제 4월 말까지 모의고사를 한 종합 모의고사는 5회 정도 볼 거예요. 5회 정도 본 거에 데이터의 한 평균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를 보시면요. 경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 경기가 의외로 1단계 통과율이 좀 낮아요. 1단계 때 좀 많은 아이들이 이제 좀 탈락한 비중이 높은 학교 중에 하나가 경기가 되어 있고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다수가 좀 2학년이 많이 떨어집니다. 3학년들도 일부 떨어지는 인원이 있는데 이제 떨어진 학생들을 분포를 보면은 2학년들의 분포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하고 3단계를 보시면은 뭐 2단계하고 3단계는 거의 좀 무난한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 이제 통과 퍼센티지로 봤을 때. 예. 그리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가 이 우발이 있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유광에도 금지가 돼 있고요. 하지만 이제 우발 인원을 금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학교들은 2단계 우발이 되면은 3단계를 치르지 않는 반면에 경기 같은 경우는 우발이 됐더라도 3단계를 일반 학생과 똑같이 봅니다. 그리고 합격을 했어도 내가 우발로 합격했는지 그냥 합격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뭐 무의미한 데이터긴 한데 실제로 보면은 29명이 이제 경기에 우발이 된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자는 대부분 이제 경기 아이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분포를 하죠. 한 70% 정도가 경기 지역에서 합격하는 분포를 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를 보시면요. 경기도 이제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약간 2단계 독특한 면이 있긴 한데요. 먼저 이제 1교시 같은 경우가 이 1교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기초 학력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항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답률이 한 뭐 90% 가까이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면은 한 40%, 40, 50% 정도 정답률을 보이는 게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영재학교들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 같은 경우는 10% 안짝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쉽고요. 보시면 문항수가 이제 2시간 동안에 수학과 합해서 거의 30문항을 풀죠. 상당히 이제 빠르게 문항을 풀어야 되는데 이 문항들도 거의 이제 단답형들이 많습니다. 뭐 서술형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단답형들로 있기 때문에 어떤 1교시 같은 경우가 좀 실수가 없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교시 같은 경우는 좀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뭐 그 난이도의 기준을 조금 정해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이게 공통 이제 출제하는 학교들이 있죠. 공통 영재성 평가 문항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경기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에서는 대략 한 뭐 가능 지원은 50% 정도까지도 가능 지원하고요. 안정권은 한 26%에서 한 30%까지 이 정도는 경기를 지원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학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가영이 있는데요. 한가영, 이거 좀 경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내년이죠. 내년 같은 경우에 경기 같은 경우가 그 전형이 하나 생겼죠. 뭐 소프트웨어 전형이라고 관찰자 전형이 하나 생겼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정원에서 TO를 뺏어와요. 그러니까 정원에서 한 10명 정도가 이제 소프트웨어 전형, 관찰자 전형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현재 뭐 110명에서 110명으로 줄어든 경향이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가영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한가영이요. 영재학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지원합니다. 지원 인원이 가장 많은 학교가 한가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가영 같은 경우가 또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2단계를 통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단계.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지금 여기 보면 정원은 120명인데 이제 96명을 선발을 하죠. 이게 이제 장영실 전형이 한 24명 정도가 빠져나오고요. 내년 같은 경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장영실 전형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을 했었죠. 그리고 장영실 전형에서 떨어진 아이들도 일부 한 200명 정도는 일반 전형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아예 독립적으로 따로 분리를 해요. 그러면 장영실 전형을 하냐, 일반 전형을 하냐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정원 같은 경우는 역시 줄어든 상태로 지속이 될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단계에서 보통 2단계에서 뽑는 인원이 한 16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2단계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교가 한가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한가영을 지원했다가 2단계 때 우수수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 이제 또 좋은 점은 뭐냐? 2단계를 통과하면은 3단계는 대부분 합격을 합니다. 3단계 경쟁률이 한 1.5배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단계를 통과하는 게 고비인 학교가 한가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보시면요, 뭐 서울 지역, 부산이 이제 거의 3파전이죠. 아무래도 이제 부산 지역 아이들이 좀 한가영을 또 많이 이제 그 지역에서 지원하고 합격 비중이 그나마 높은 학교가 한가영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인증은 이걸 좀 지워야겠네요. 그리고 이 한가영의 이제 2단계 문항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가영은요 이제 시험 시간이 가장 길어요. 보통 학교들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한 100분 정도 보거든요, 한 교시에. 근데 여기서는 180분 동안 뭐 4문항, 과학은 8문항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문항 시간 대비 문항 수가 적다면은 이제 그건 난이도가 많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한가영 같은 경우에 수학 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그 난이도가 높다라기 하기보다요, 뭐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서술을 해야 됩니다. 서술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다른 학교 서술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다른 학교 서술 같은 경우는 정답이 있고 그걸 도출하는 과정을 간단히 쓰면 됩니다. 근데 한가영이 시간을 많이 준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바를 세세히 써야 돼요. 그걸 표현하는 방법에서 약간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나타내게끔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이고 과학적 오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정확한 해석이 필요해요. 문제가 쉽더라도 그 해석을 얼마나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꼼꼼히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는 차등으로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한가영 같은 경우는 문항의 점수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게 문항별로 점수가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소문항별로. 근데 한가영 같은 경우는 문항별로 점수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쓰는 거 여부에 따라서 점수의 차이는 이제 차등을 준다는 의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가영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학원 모의고사 기준으로 한 뭐 60에서 70까지는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요. 좀 뭐 안정 지원은 한 45%, 한 40% 내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이런 퍼센트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입시 상담 때 이제 어머님들께 다 얘기를 하면서 가이드란을 잡아주기 때문에 뭐 굳이 적지 않으셔도 그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전을 보시면요. 대전은 이제 보통 이제 공통으로 출제되는 학교들이죠. 여기서부터는 뭐 대전, 대구, 광주, 세종, 인천. 근데 이 대전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 공통 영재 학교들 중에서도 가장 이제 위에 상위 포지션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원 인원은 봐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적은 편이긴 하지만 2단계 경쟁률과 3단계 경쟁률은 그래도 뭐 2단계 경쟁률이 그래도 좀 뭐 그렇게 높은 축에 속하는 학교는 아니에요. 30% 내외 정도가 이제 통과를 하고요. 여기서 1.5배수를 뽑기 때문에 이제 3단계 경쟁률은 1.5대 1이 되고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보통 이제 이 3단계 경쟁률이 뭐 2대 1, 1.5배, 2대 1, 1.5대 1이라고 하는 게 우발 인원을 제외하고 선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강에는 1.5대 1이라 그러면은 정원의 1.5배수를 뽑는 게 아니라 정원에서 우발을 뺀 인원의 1.5배수를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캠프에서 뽑는 이 인원의 이제 1.5배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발 인원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인원은 조금 변동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대전 학군이 그래도 이제 뭐 서울이나 경기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방 도시에서 경기 학군이 제일 잘 조성이 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전 지역 아이들이 국수한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해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서울 경기 지역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대전 지역 아이들과의 어떤 경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뭐 공통학교는 대부분 이제 1교시의 수학을 보고요. 2교시에 이제 과학을 봅니다. 문항수가 지금 이제 7문항, 9문항인데 이게 모든 학교가 동일한 건 아니고요. 한 문제 정도는 좀 차이가 납니다. 학교별로. 그래서 대략적으로 평균으로 한 7문제, 9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대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뭐 한 54%, 2차 통과는 35%인데 아까 경기하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경기보다 조금 더 퍼센티지가 좀 폭이 있긴 한데 거의 이제 경기와 비슷한 퍼센티지를 띄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 뭐 대전을 희망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경기를 희망하는 아이들도 있을 건데 그 퍼센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내가 경기를 넣을 거냐 대전을 넣을 거냐 이런 차이는 어떤 것이냐 보면은 아까 이제 시험 문제 자체가 좀 다르죠.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1교시에 기초 문항의 다문항을 풀고요, 2교시에 수학과학의 융합 능력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수학과학의 어떤 공통 문장을 풀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아이들의 성향을 봤을 때 좀 뭐 과학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좀 전반적인 내용을 골고루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좀 실수가 적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기를 보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내가 나는 그래도 좀 약간의 다문항을 풀 때 실수가 있고 하지만 내가 수학과학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차근차근 생각했을 때 문제를 좀 더 잘 푼다 라고 하면은 대전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단계 문제상에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조금 경기냐 대전이냐를 생각해 주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종을 보시면요. 세종도 이제 2단계 통과 경쟁률이요. 좀 높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실질적으로 그 이유가 이제 뭐 세종이나 인천도 마찬가지인데 정원이 좀 다른 학교에 비해 적죠. 정원이 이제 적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2단계를 뽑는 인원 자체가 좀 적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응시하는 인원들은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단계 통과 경쟁률이 조금 높은 쪽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종 같은 경우가 이제 정원, 우발 제한 정원에 이제 2배수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 경쟁률은 2대1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 지역이 이제 전체 우발이 26명인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보시면은 이게 세종 지역이 의외로 세종 지역의 아이들이 많이 합격을 합니다. 한 20명 정도가 합격을 하니까 공포로 따지면은 이제 서울 경기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세종 지역의 아이들을 합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세종 지역의 아이들은요 그냥 세종만 지원합니다. 다른 데 지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세종 지역의 아이들과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뒤에 이제 보통 이제 세종하고 인천 같은 경우를 지원하는 아이들의 성향이 어떻게 되냐? 저희가 이제 학원 모의고사를 이렇게 보면은 보통 저희 학원의 중하위권 아이들이 세종이나 인천을 많이 지원합니다. 이제 그런 아이들이 경쟁 상대가 결론적으로 누가 되느냐? 세종 지역의 중상위권 아이들이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뭐 저희 학원에서는 중하위권이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중하위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이럴 때 나의 경쟁 상대가 누군지 를 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학원에서 모의고사 보고 시험 보면은 맨날 중하위권이라서 좌절하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영재고 입시는 전국 단위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경쟁 상대를 생각하면서 입시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역시 이제 2단계는 공통이라서 근데 아까 이제 저기 대전 같은 경우는 과학 문제가 9문제였는데 세종 같은 경우는 여기 10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물화생지 문항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세종 같은 경우는 한 70%까지는 지원 가능하고요. 그리고 안전권은 한 50에서 한 5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을 보시면요. 인천도 여기 보시면은 이제 2단계 경쟁률이 좀 높죠. 상대적으로. 그것도 이제 인천 이제 인원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선발 인원이 적어서 경쟁이 좀 높고요. 뭐 지원하는 인원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발 제외하고 2배수를 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캠프 같은 경우가 좀 경쟁률은 한 2대, 여기 2.4대 1로 되는데요. 대략 한 2대 1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우발 인원이 이제 인천 우발 인원이 이제 24명으로 이렇게 선발이 됐는데, 뭐 요강에서 나오는 그 우발 인원이 이제 정확히 다 이렇게 우발되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한 40% 정도가 우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천을 보시면요, 인천 지역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합격합니다. 서울, 경기 지역 아이들보다 인천 지역의 어떤 합격 비율이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이제 인천 같은 경우가 인프라가 그래도 좀 많아요. 아이들이 인프라가 많고, 실질적으로 인천 지역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인천 지역에 지원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우리가 인천 지역의 급상위권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보통은 이제 뭐 서울이나 경기 이 영재학교에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이 지역 우발이 이렇게 고착화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안전 지원이라고 하는 인천에 많이 지원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천 아이들이 좀 많이 합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단계 문항은 이제 동일하고요. 공통 문항을 동일하고요. 인천 같은 경우가 뭐 한 70%, 그다음에 이제 2차 통과 뭐 안정 지원은 한 50% 정도, 50에서 5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구가 있는데요. 대구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좀 우발 인원이 많아요. 실제로. 이게 왜 그러면 대구 지역 우발 인원이 좀 많이 퍼센티가 차지하기 때문에 우발 인원이 이제 서울 제외하고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우발 인원이 좀 많은 쪽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지역별로 봤을 때 보시면은 뭐 서울, 경기, 그 다음에 부산, 대구. 부산 쪽의 아이들이 대구로도 많이 지원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뭐 부산 쪽에 우수한 아이들이 지원한다기보다는 이제 부산 지역에서 한 중위권 아이들이 이제 대구 쪽으로 이제 몰리는 현상이 있어서 대략 이제 뭐 대구, 부산, 서울, 경기 지역의 어떤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광주는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인기가 서울 지역에선 줄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예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광주 지역이면은 광주 지역으로 시험 보는 서울 인원들이 꽤 있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몸먹어도 덜하고 이제 나는 광주라도 가겠다 라고 하는 인원이 많은데 요 근래는 아닌 것 같아요. 요 근래는 그냥 광주 가느니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거 가겠다 라는 생각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가 좀 인기가 좀 줄어든 학교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은 이제 여기 6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광주 지역의 우발 45명, 광주 지역인을 빼고 나머지 지역에서 한 6명 정도가 우발이 된 인원들이고요. 실제로는 광주가 뭐 아무래도 TO가 광주 지역에 45명이 있기 때문에 광주 지역의 지역 아이들이 이제 절반 정도가 이렇게 합격을 하고 있고요. 서울 지역의 합격 인원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예전엔 그래도 이 서울 지역의 아이들이 그래도 거의 한 20명 내외 정도로 합격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좀 인기가 좀 줄어든 학교 중에 하나가 이제 광주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학교별 특징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보시면요, 제가 본 거는 이제 지역 연구별 학교별 분포를 좀 살펴본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 서울에서 서울 지역의 합격자가 100명이고 총 영재학교 입시에서 서울의 합격자는 276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영재학교 총 서울 지역 합격자가 276명에 서울에서 100명 합격했다. 그리고 경기가 233명 중에 경기 지역에서 86명 정도 합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데이터를 보실 때. 그러면 전체적인 퍼센트지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자기 연구에서 합격하는 비율을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자기 연구에서 한 36% 정도가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한 뭐 65% 정도는 어디가 있느냐? 다른 영재학교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서울 지역의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서울을 쓰고 서울을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지역의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 경기 지역에 합격하는 인원이 한 35%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제 다른 학교들에 대해서 합격을 하고 있다는 뜻이 돼요. 그 특이한 점 보시면은 여기 대구, 광주, 세종이죠. 그러니까 대구는 그냥 대구 갑니다. 그냥. 거기 지원하고 거기에 그냥 합격을 해요. 다른 학교를 쓸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여기 뭐 광주나 세종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의 아이들은 그냥 그 지역의 학교에 시험 봐서 그냥 거기에 떨어지든 붙든 거기에 시험을 본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한가영은 이제 연고를 제가 부산으로 잡았습니다. 부산 지역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한가영, 대전, 인천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가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합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저희는 이제 서울 연구가 서울 경기잖아요. 그럼 좀 더 서울 경기 지역에 대한 분포를 좀 살펴보면요. 대략 이렇게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지역에서 한 36% 정도가 합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경기, 한가영, 대전, 세종, 인천에서 한 10% 내외로 이렇게 분산돼서 합격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합격을 했고요. 경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 보시면은 경기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합격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나머지 서울, 한가영, 대전, 광주, 세종, 인천 10% 내외로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표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어떤 자기가 목표로 하는 영재학교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령 목표가 있더라도 그 목표는 나중에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공부를 할 때 어떤 학교에 대한 방향성에 맞게 공부를 하는 게 좋느냐, 전체 영재학교에 맞는 기본 틀을 잘 다져주는 게 좋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재학교라고 하는 게, 입시라고 하는 게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고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주변의 아이들을 보면서 약간 내가 좀 상향 지원을 하냐 하향 지원을 하냐 이렇게 좀 갈림길에 쓰게 되거든요. 그런 시기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목표가 여기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전체 영재학교에 걸맞는 어느 정도의 기본 틀에 해당하는 공부를 해두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봅니다. 특히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경기 지역. 예, 경기 아까 다 아실 거예요. 경기 문제 쉽게 났어. 다문항으로 났어. 그럼 공부 어렵게 할 필요 없네. 기본기만 다지면 반복적으로 하면 되겠네. 그러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이가 못 먹어도 경기를 봐도 돼요. 하지만 어떤 제대로 된 입시를 했을 때 경기 지역 외에 다른 학교들에 대한 문제도 풀 수 있을 만큼 실력을 끌어올려놓고 경기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이제 입시나 공부의 방향을 전체적인 어느 일정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해두고 나중에 이제 입시가 다가올 한두 달 전에는 그 학교의 특성에 맞게끔 공부해두면 되거든요. 기본 틀을 잡아두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방향성에 맞는 공부를 해두는 게 맞다는 의미에서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고요. 지금 보여드린 자료들이 어머니들 학교 선택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입시 상담 때 다시 한번 이런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입시 상담은 놓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수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학 본연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수학과 원장 김규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모의고사 시즌이 돌아오고 있고요. 겨울방학이 오고 있어요.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우리 아이들 어떻게 이제 했고 왜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느냐 이 부분이랑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되면 이게 점수가 나오고 본인들이 왜 우리 아이는 점수가 안 나올까 이런 부분들에 고민을 이제 많이 하셔요. 그래서 옛날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걸 제가 분석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라서 그 부분을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겨울방학 때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까 이 부분을 같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그러니까 실수라는 게 그러니까 저 실수했어요 이러면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수라는 게 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시기에 오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를 진행해 보시면 제가 이 선생님이 이 말을 할 거구나 이 말씀을 좀 확실히 아실 수 있을 텐데
일단은 문제풀이의 3단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3단계 안에서 아이들이 각각이 다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실수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실수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계속 모의고사 안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문제인식이랑 해석 자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아이들이. 근데 그거 자체를 인식을 못하거나 아니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이제 실패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기출문제를 보여드리면 이제 설용제고 기출문제인데, 아이들이 이 문제는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복기를 하러 왔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근데 입시에서는 가장 안 좋은 케이스인데, 그게 문제를 잘못 이해하면 자기는 완전히 틀린 답을 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그러니까 차라리 못 풀면 상관없어요. 못 풀면 그냥 넘어가서 딴 문제를 풀면 되는데 완전히 틀린 문제에 시간을 쏟고 있는 거죠. 근데 이쯤 돼서 겨울방학 때 그리고 모의고사 보면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특히 서울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영재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간 운영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계속 좋았던 학생인데 실제 시험장 가가지고 말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아직 어리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핵심적으로 저희가 계속 지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이들이 문제를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왜냐면 그 전에 아이들이 캠을 했거나 공부한 문제들이 짧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문제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기 힘들어요. 근데 문항이 길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연습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 전략 수립인데,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실수를 분석해드리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못 푸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당연한 게 문제가 길어요. 그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 상황은 알겠는데 그걸 식으로 표현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이거 토요일영재고 기출문제인데, 그 부분 안에서 이제 식으로 풀어내고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거, 이거 자체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상황이 나오면 그걸 갖다가 수식으로 풀어내고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과형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서술형으로 길게 시간을 주는 이유가 명백히 이런 부분 안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사실 본 수업에서 해나가야 돼요. 예.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완결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복귀하러 왔을 때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가. 그러니까 그 전에 체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필기를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 떠나서 자기가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수학이란 게 답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부분 점수 있는 거 아닌가요? 소수령인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같은 값이면 정답을 맞춘 친구가 있고 맞추지 않은 친구가 있다고 하면 맞춘 친구가 합격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특히 수학은. 그러니까 답을 내는 부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결성이 중요한 건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계산이 잘못된 경우도 있는데, 하다가 제 문제를 파악하다가 문제를 생각했던 것보다 거대한 거야. 이거 뭐지? 이렇게 되면 또 이런 식도 되는 거예요.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맞출 확률이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비교인데 보시면 다르죠? 이런 거예요. 이 친구가 합격을 했을까요? 당연히 합격을 했죠.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문제를 맞추고 못 맞추고는, 문제를 맞추고 못 맞추고는 실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체크해서 이 아이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됐다, 진단이 정확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는 저희가 스텝 2, 3, 4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2 과정에 지금 있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그래서 목표로 했던 게 뭐냐면 문제 인식과 해석이에요.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단순하게 국어를 못해요, 그게 아니라 좀 연습을 시켜야죠, 그런 부분 안에서. 그리고 문제 해결력 증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됐건 문제를 해석하고 그 안에 식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전개할 수 있도록 제가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정규에서는 특히 저희는 실전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냥 막연하게 이론을 막 설명하고 문제를 풀고 이런 것들이 저희도 계속 진행을 해보다 보면
엄한테서 틀리고 있으니까 문제를 잘못 읽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따로 둬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수업이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뭐 문제 해결 전략 수립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는 기출의 아이디어라는 게 그러니까 영재학교 수학은 기본적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활용의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2차 방식을 알면 그걸 2차 방식을 쓸 수 있니? 그 본질을 알고 있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라서 그 아이디어들이 비슷해요, 핵심이. 그러니까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아이들한테 안내해주고 이런 걸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서술형 테스트인데 이런 거예요. 테스트를 진행할 때도 저희가 애들이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점수가 좋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것도 기출 문제인데 이거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트로 바꿔서 내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더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는 실수라고 이제 불리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느 단계에서 우리 아이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텝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에서 1월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이제 겨울방학 때 중요한 건 최근에 제가 본 드라마에서 계속 나오던데 이게 수학은 결국은 성장하는 게 계단형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애들이 전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점수 안 올라요. 그러면 뭐 99도씨가 돼도 아직 끝이 안 는 건데 100도가 되면 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답까지 가는 과정에서 80%를 완결한다고 해도 답이 틀려버리면 무너져 버리거든요. 득점하는데.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다만 이제 겨울방학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좀 더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뭐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는데 일단 방학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문제 양을 늘리는 거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서 공부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문제가 좀 큰 문제들을 다루다 보면 많은 문제를 포함할 수가 없어요, 수업 시간에. 그러면 지금 겨울방학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 안에서는 아이들이 문제를 충분히 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문제가 늘린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특강을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면 특강만 가지고 되느냐? 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정규도 무겁고 특강도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문제를 풀다 보면 아이들이 빨리 끌어내는 연습이 좀 부족해요. 문제를. 그러니까 서울 1교시라든지 아니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보셨잖아요. 계산해 보시면 30문제 120분이면 한 4분의 1문제씩 풀어야 돼요.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아이들이 지금 문제량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빨리 끌어내는 연습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그런 서울 1교시나 경기 1교시를 준비할 수 있는 뭐 보충을 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스텝 3는 문제 핵심을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문제 핵심을 파악하는 게 문제를 제대로 읽어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측면으로 보면 문제를 되게 효율적으로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풀이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같은 문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친구들은 문제 파악이 빨리 되는 친구들은 뭐냐면 핵심을 빨리 찾아요. 그래서 풀이가 간결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애들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득점할 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 문제를 맞았다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게 애매한 게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입시할 때. 그러니까 실수도 분석해야 되고 그 안에서도 문제를 맞췄을 때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근했는지도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같이 해줘야죠.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핵심을 빨리 파악하면 본질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풀이가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 KMO나 KMO 좀 오래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풀이가 막 논리적으로 서술이 돼야 되니까 되게 길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요구하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면 본질적으로 몇 줄에 끝날 수도 있어요, 문제들이. 그러니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은 어디 있냐면 보통 중등심 안에 있어요. 뭘 물어보느냐.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제 경기 문제 그런 게 있었는데 절대값이 나오면 아이들이 절대값에 대해서 많이 다뤘거든요. 경치를 다뤘는데 중학교 때 절대값은 1학년 1학기 때 거리로 표현되거든요. 사실은 두 점 사이 거리. 그러니까 그걸 이용한 문제를 쉽게는 아니지만 또 어려운 문제였으니까 정확히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핵심 파악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2월 4월도 역시 겨울방학이니까 이때는 문제를 늘리면서 좀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끌어내는 연습을 해야지만 사실 모의고사 때 실수도 덜하고 그리고 빨리 문제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관리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도 2월 달에는 또 다시 볼륨 2가 있는데 이거랑 이제 뭐 8국지 좀 심한 문제를 같이 풀어서 우리 아이들의 문제풀이 양 자체를 늘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또 보여주시겠지만 뭐 특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서 좀 더 문제 기출이랑 실전 유형 문제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요. 뭐 커다랗게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그 포인트만 잡아보자면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서 실수하는지를 이제 모의고사가 진행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머니들이 같이 체크해 보셔야 돼요.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으시거나. 그러니까 점수가 계속 안 나오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겨울방학이라는 건 어찌됐건 수학 문제를 풀 때 양을 늘려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시기니까 이 단계를 통해서 점프를 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중요한 시기다. 왜냐면 3월 4월 가버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겨울방학 준비를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의지를 다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과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실제로 이제 겨울방학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학원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정규는 정규 시간대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주말에 어떤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데, 뭐 저희 학원도 거의 비슷합니다. 앞으로의 좀 일정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이제 앞으로의 스케줄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좀 빠듯합니다. 이제 뭐 1, 2월 달이면은 이제 겨울방학이 들어가죠, 그렇죠? 겨울방학 들어가고 이제 개학을 하고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이제 중간고사 봅니다. 이제 중간고사 보면은 이제 5월 한 초쯤 되면은 이제 5월 초나 중순쯤 되면은 학교에서 별 요강이 나와요. 요강이 나오면은 이제 서류 양식도 나오고요. 이제 서류 준비를 해서 6월 초에 이제 영재학교 서류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2차 시험을 보는데, 또 2차 시험 전에 아마 기말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거의 이제 2차 시험이 기말고사에 이렇게 끼어 있는 학교들도 있었어요. 뭐 아니면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2차 시험 보거나, 아니면 2차 시험 보고 기말고사 보거나, 이렇게 되는 스케줄로 짜여져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남은 기간이 이렇게 보면 뭐 7월, 내년 7월이니까 길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이제 짧은, 뭐 중간 기말 빼고 서류 준비하고 상당히 빠듯한 스케줄로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뭐 이제 과목별로 진도는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영재학교 입시에 필요한 전체 분량의 어떤 이론 과정, 기본 틀 과정에 대략 한 50에서 한 60% 정도가 완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한 1월 말이나 2월 중순쯤 되면은 이제 완료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론 기본 진도가 마무리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단계로 넘어가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파이널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1월 달부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 체제로 진행을 합니다. 모의고사를 보면서 이제 입시 서류 준비 시기가 다가오면은 이제 학교 선택을 위한 입시 상담이라던가 입시 지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류, 뭐 자소서 준비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제 2차 시험을 보게끔 이렇게 지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세부 일정을 좀 보시면요. 저희 이제 원래 평가가 12월에 있어요. 지금 이제 11월 원래 평가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12월 원래 평가는 이제 크리스마스 다음날 26일, 27일, 뭐 월수금반은 수요일날 보고요. 화목일반은 26일 화요일날 이렇게 볼 예정입니다. 이거보다 더 늦춰지면요, 그 다음 과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크리스마스 전에 보는 것보다는 후에 보는 게 좀 낫다 싶어서 이렇게 일정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반조정을 할 계획이에요. 이제 요거는 이제 겨울방학 시스템이 들어가는 시점에 맞춰서 반조정을 할 계획이고요. 뒤에 가서 뭐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학 기간이요. 올해 아이들이 방학 기간 좀 많이 좀 퍼져 있어요.
끝나는 시점 같은데 시작하는 스케줄이 좀 달라요. 12월 말에 이제 방학을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초에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방학 스케줄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필수특강이라고 하는 이제 오후 수업이죠. 오후 수업의 휴강은 2월 5일부터 2월 11일 이렇게 돼 있고 설 휴강은 3일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좀 더 순서를 차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원래 평가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원래 평가 성적 점수를 좀 이렇게 적어놨어요.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원래 평가가 100점 만점으로서 물리 30, 30, 20, 20 대점은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10월하고 11월 평균 점수입니다. 평균 점수. 점수를 보면 100점 만점에 10월 원래 평가는 39점, 11월은 37점 되죠. 이 점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평생껏 맞아보지 못한 점수들이죠. 100점 만점에 과학 시험을 보는데 40점이 안 되는 점수를 맞아버리면은 이 녀석을 공부를 시켜야 돼, 말아야 돼, 어째야 돼, 이렇게 고민이 들 텐데 제가 이 성적을 보여드릴 게 일단 첫 번째로 점수를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면 앞으로의 모든 점수들이 대략 이 정도 될 겁니다. 모의고사도 마찬가지. 저희가 이제 원래 평가가 말이 원래 평가지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문제 수준이나 스타일은 영재학교 문제 유형에 맞춰진 문제 스타일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처음에 접할 때 많이 어려워요.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틀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성적표 받아보시겠지만 빵점이 많습니다. 문제별로. 물리가 3문제 나는데요. 빵빵 3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화학이 3문제인데 빵 2빵 이렇게 되는 점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보기보다는 일단 첫 번째로 보는 건요. 일단 전체 석차를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전체 석차에서 내가 어느 정도 석차를 하고 있냐. 원래 평가는 어차피 그 소단원 이제 배운 단원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배운 단원하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는 거는 점수보다는 이제 물화생지의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모를 보시는 게 좋아요. 물리는 그래도 평균 정도 나왔어. 근데 생지는 이거는 말도 못해. 이 아이가 생지가 조금 안 돼 있구나. 또는 이제 생지 괜찮은데 좀 물리가 안 돼 있구나. 이런 자료로서 활용하시라고 보시면 좋고요. 점수로 보면은 크게 많이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 한 문항당 보통 한 100점에 한 10점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한 문항 틀리거나 한 문항 더 맞으면요, 석차가 한 3, 40점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한 문항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영재학교 문제 자체가 한 문항을 내가 실수를 안 하고 맞으면은 점수가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거 실수해서 틀리고 이거 실수해서 틀리면은 쭉쭉쭉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만큼 이제 탄탄한 기본기나 이런 빈틈없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것으로서 입시를 준비해야 된다는 자료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상대적인 성취라던가 어떤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제 반편성을 한다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1월 달에 반편성은요, 이 11월 원래 평가하고 12월 원래 평가 자료를 가지고 반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고지를 해두시면요. 일단은 현재 저희가 이제 월수금반, 화목일반이 이렇게 있고요. 일단 반편성을 해서 좀 반을 늘릴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월수금반이 지금 4개 반이 있는데 5개 반으로 변경될 예정이고요. 화목일반은 동일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반에 대한 명칭을 좀 바꿀 계획입니다. 보시면은 그 다음에 MSS, P반, C반, A반 이렇게 나눴었는데 반의 명칭을 MSS 1반, 2반, MSS K반, MSS C 1반, C 2반. 그러니까 MSS반, MSS K반, MSS C반 이렇게로 바꾼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 반명칭을 바꾸는 이유가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좀 목표의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기 MSS 반들은 좀 서울 목표를 가져라 라는 반을 이렇게 바꾸는 거고요. MSS K반은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MSS C반은 이제 공통 영재학교를 목표로 공부하면 될 것 같다. 물론 MSS K반에 있지만 목표는 서울로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거 나누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의 성취도에서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좋다는 의미로 반 명칭을 좀 바꿔서 할 계획이고요. 반 편성에 대한 기준은 아무래도 이제 원래 평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원래 평가는 11월 원래 평가, 12월 원래 평가를 가지고 할 예정이에요. 비중은 12월 원래 평가가 많습니다. 비중은 1대2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1월 원래 평가에서 못 봤더라도 12월 원래 평가를 잘 보면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반에 대한 편성은요, 나중에 또 모의고사를 보면서 점차 조금씩 변동을 있을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학교별 반이 성립되는 시기는 이제 한 5월 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이제 학교가 거의 다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입시 상담을 통해서 학교를 정한 다음에 이제 학교별 반으로서 지원하는 학교별로 학교별 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구를 하는 거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학습 분위기를 조금 더 쇄신을 하고요. 좀 동기도 부여하고 그 다음에 반을 좀 이제 실제로는 반을 이렇게 안 나눠도 되거든요. 안 나눠도 운영은 가능한데 좀 반당 인원을 좀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도 있고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반당 인원을 평균 한 15명 정도로 나눠서 이렇게 관리를 할 예정으로서 반을 좀 늘려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시간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겨울방학이 시작 부분이 좀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좀 펄을 좀 2개로 나눴어요. 정규 시간은 똑같은데 그 12월 말에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 2시부터는 클리닉 시간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2시부터 5시까지 클리닉을 잡아서 12월 말에 이제 방학을 시작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클리닉을 잡아서 과목별 시간표는 나중에 이제 공지를 갈 텐데요. 그 과목별 클리닉을 진행할 계획이에요. 클리닉은 저희가 이제 방학 때 배부하는 이 학업 영역 평가 모음집이라고 하는 문제집이 있어요. 이걸 나눠주고 그걸 풀이하고 그 다음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과목별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이제 방학을 시작하는 시기가 한 1월 7일, 8일부터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방학을 합니다. 이때부터 저희가 이제 필수 특강으로 이제 진행할 계획이에요. 이제 이 필수 특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명칭은 필수 특강이고요. 그냥 정규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수 특강이라고 하니까 일부 어머님들이 특강이니까 안 들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규 수업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빠지게 되면은 정규 진도에서 결손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한 50% 정도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남은 한 달 정도 겨울방학 동안에 정규 시간을 늘려서 나머지 진도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학 때가 되면은 이제 1시 반부터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때 동안에 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요, 좀 너무 많은 것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바빠요. 아까 정규 수업도 1시 반에 시작하고요. 개별 특강을 듣는 아이들도 있고요. 월수금 3일 수학, 화목일 이렇게 3일 수학 하게 되고 이제 주말이 비니까 주말에 못한 영어하고 국어하고 또는 주중에 또 과외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지칩니다. 그냥 차라리 그걸 할 거면요. 토요일 날 그냥 쉬게 해주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쉬면서 집에서 내가 못한 공부를 하게끔 해주세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스케줄 정리는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 필요 없는 부분, 나중에 할 부분을 나눠서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학습의 빈 부분을 좀 채워야 할 것 같아요. 이 빈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원래 평가를 보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 또는 이제 저희 학원에 좀 늦게 들어온 11월 달에 이렇게 들어온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앞부분 못 들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겨울방학 때 들어올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 전에 해당하는 영역들에 대한 보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겨울방학 때 좀 메꿔야 되고요. 이걸 메꿔야 되는 이유가
겨울방학이 끝나는 시점이면 대부분 문제풀이 형태로 수업이 전환이 됩니다. 그럼 다른 아이들은 문제풀이에서 어떤 자기의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야 가는데 그 아이들은 수업 결손 있는 아이들은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선생님 막 3월달 돼서 이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이때 늦게 와서 수업 못 들었어요. 저 이때 들어서 이 수업은 못 들었어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문제풀이 할 때 간략한 설명은 해주지만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한 면면이 있거든요. 그걸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내용을 바로 캐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좀 그런 결손 부분들에 대한 는 보완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기본기를 좀 다지는 시기로 좀 잡아주면 좋아요. 기본 전반적인 물화생지를 평균적으로 내가 모르는 내용은 없게끔 이거는 전혀 들어본 내용이 없어.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것들이 없게끔 잡아두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여유가 있으면은 이제 조금 나의 주무기의 과목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통 이 주무기의 과목은 뭐 3월, 4월 이때 만들어도 상관없는데요. 조금 여유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를 좀 더 다져서 나는 이것만은 확실하게 이 과목에 대해서는 점수를 얻을 수 있어. 이런 과목들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기간이 좀 많은 수업량과 학습량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지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걸 버티는 것은 내가 어떤 학교를 가겠다는 의지가 좀 강하면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목표 있는 학교를 가지고 겨울방학을 보내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개별 보강 자료들이 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겨울방학 시작할 때 이 학업 영역 평가 모음집을 저희가 배부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클리닉 시간 때 이런 것들을 풀게 할 예정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물화생지별로 이제 간단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문제집이에요. 물화생지 세트형으로 묶어져 있는데 뭐 서울의 1교시 문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경기의 1교시 문항, 이게 단답형들 그런 문항으로 공부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쭉 저희가 체크를 해나가면서 풀 수 있게끔 이제 겨울방학 시점에서 배부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월 겨울방학이 끝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600제라고 하는 문제집을 배부를 할 거예요. 이 문제집은 이제 약간 이제 약서술 형태의 문제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할 문제들. 그래서 내가 부족한 과목이나 포인트를 잡아줄 수 있는 문제집을 이제 배부할 예정이고요.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체크를 해나가면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이 되면은 좀 더 아이들의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생활 속의 과학이라는 문제집을 배부해서 다양한 응용되는 예시라든가 이런 것들 생각해 볼 문제로서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개별 보강 자료를 이렇게 배부해서 뭐 클리닉 시간이라든가 뭐 쉬는 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풀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보강, 이제 어떻게 보면 특강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계획된 특강은 물화생지별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물리하고 화학은 토요일 날 예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은 수요일 날, 지구학은 금요일 날.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좀 빈 파트가 있으면은 그 파트에 관련된 수업을만 들어도 상관없거든요. 어떤 개별 보강 자료, 부족한 안 들었던 자료 파트를 찾아서 듣던가 아니면은 부족한 과목을 듣던가 해서 이렇게 계획을 짜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무리해서 다 듣는 거는 비추합니다. 아이들 쓰러집니다. 그래서 뭐 한 과목이나 2과목 정도 이렇게 선택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특강은 여기 뭐 외부생도 가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생들 같은 경우도 저희 다원교육 선생님들에 대한 지도를 받고 싶으면은 이 특강 수업을 이용하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들이 영재고에서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들, 필수적인 내용들로 이렇게 채워진 특강이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모의고사를 보는데 1차 1회 모의고사는 1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모의고사 종류를 좀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종합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 뭐 몇 % 안에 들으면 서울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데이터가 이 종합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종합 모의고사가 있고요. 종합 모의고사는 어떤 모의고사냐? 뭐 모든 학생들이 당연히 보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는
공통 이제 영재학교 문항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높게 출제가 되고요. 저희가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수학과학을 다 봅니다. 수학과학을 다 봐서 입시 지도를 해나갈 계획이고요. 한 여기 5월 전까지는 이 종합 모의고사는 저희가 이제 자습 시간에 봅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수학을 보고요, 하루는 과학을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틀간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주말에 뭐 서울형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이제 경기형 모의고사를 볼 예정이에요. 이건 약간 이제 공통형과는 시험 문제의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형, 그 다음에 경기형도 중간중간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가 선택이 되면은 이제 5월 달부터는 이제 학교별은 이제 서울, 경기, 한가형은 이때 보고요. 그 다음에 공통형은 이때부터 공통형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모의고사 성적표를 배부하는데요. 성적표는 전체 100분위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저희가 이 종합형 모의고사를 볼 때 지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게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종합형을 보지만 나는 서울을 목표로 해, 경기를 목표로 해, 또는 뭐 대전을 목표로 해, 이걸 적게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그 적은 인원에 대한 성적이 따로 이렇게 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활용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1회 때는 서울 한번 적어보고 2회 때는 경기 한번 적어보고, 그러니까 나의 맞는 학교를 좀 찾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합형을 보지만 어떤 지원하는 저희 학원에서 지원하는 학생들별의 속차를 따로 볼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지원하는 학생 대비 어느 정도 위에 있는지 또는 아래에 있는지 위치를 좀 가늠해 가면서 상대적인 내가 어떤 학교를 선정할지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정될 예정이고, 세부적인 일정 날짜는 저희가 이렇게 쭉 적어가 놨는데, 요거는 이제 뭐 어떤 내신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2차 시험 일정에 따라서 좀 다소 변경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모의고사는 이렇게 5회에, 그러니까 5월 전까지 5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달부터는 약간 공통형 모의고사로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때는 이제 5월 달부터 그때는 조금 난이도를 낮춰서 볼 거예요. 실제 공통형 모의고사 수준에 맞게끔 따로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 이때 보는 종합 모의고사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서울형 모의고사, 경기형 모의고사, 한가형 모의고사 해가지고 모든 학교를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모의고사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반적인 입시 과정은요, 일단 모의고사를 쭉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 전에 아마 입시 상담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학부모님과 대면 상담을 하고 그때까지 나온 모의고사 성적이나 이런 걸 토대로 입시 상담을 진행될 예정이고, 또 학교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서류 준비. 서류 준비라고 하면 보통 뭐 자소서 추천서죠. 그러니까 뭐 자소서 준비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학원들은 막 12월 달부터 막 이제 겨울방학 들어가면서 막 자소서 준비를 막 하게끔 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전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비해서 자소서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자소서 쓰기가 내가 어떤 주제나 어떤 것을 쓸 포인트만 잡아놓으면은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학 기간 동안에 가장 아이들이 쓰기 어려워하는 게 수학에 대한 영재성 관련된 질문을 가장 쓰기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그걸 쓰라는 말씀은 아니고 어떤 주제를 할지 그것만 고민만 해두시면 돼요. 수학, 과학 주제에 대해서. 내가 뭐 그동안 뭐 탐구한 게 있으면 탐구한 주제를 하나를 생각해 둔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문제를 푼 기억이라던가, 공부한 과정이라던가, 그 중에서 어떤 주제를 잡을지만 선정을 해 두시면은 나중에 그 자소서 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주제 선정 정도만 겨울방학 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준비가 되면은 이제 서류를 접수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 준비 과정은요, 저희가 이제 학교가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목표가 들어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자소서를 입력하게 할 거예요. 그럼 자소서를 입력하게 하면은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문자로 자소서 입력했습니다 라고 연락을 가면은 이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첨삭을 합니다.
첨삭을 하면 다시 수정을 해서 연락을 해서 첨삭을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해서 자소서에 대한 첨삭은 지속적으로 이제 한 3월 이후 학교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된 이후에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같이 진행하시면은 크게 무리 없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어머니께서 조금 더 신경 쓰실 거는 추천서. 추천서의 영향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추천서에 대한 고민, 어떤 선생님한테 받을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학원 선생님들인데 뭐 지금 이제 내신 기간이라서 오늘은 오지 못하셨지만 뭐 어머니께서 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선생님들 거예요. 어떻게 보시면은 뭐 영재 입시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여기 지금 이제 저희 재원생이 아닌 어머님들도 같이 와 계시니까 그리고 학원 선택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학원을 옮길까라는 고민도 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일부 어머님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실제로 학원에 대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거의 이제 이 대치 쪽에는 고착화되어 있었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겨울방학 때 하는 거, 시기별로 하는 거 거의 다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곳에서 하느냐를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전문성이라고 생각해요. 크게 입시라고 하는 게요. 대입이 있고 고입이 있죠. 고입에서도 뭐 영재고 입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입시라고 하는 것에서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입시 중에서 전문성으로서 나타내기가 가장 힘든 게 영재고 입시예요. 대입 입시 상당히 간단합니다. 수능 보고 점수 입력하면은 쭈루루 나옵니다. 근데 영재고 입시는요 주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어머니들이나 대다수의 학원들이 감에 의존을 합니다. 선생님들의 감. 어디 가면 될까요? 여기 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머니 상담 보면 여기 가볼까요? 하면서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바로 점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이나 점에 의해 맡기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학원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와 공부하는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누구와는 어떤 선생님과 공부하는가도 중요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어떤 친구들과 공부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기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 또는 비슷한 수준과 아니면 더 나은 아이들과 서로 그 안에서 경쟁하고 공부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많이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좀 확인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그 집에 가서요 아이들한테 학원 수업 어떻니? 이런 말을 한 번쯤은 해보세요. 그럼 아이가 재밌어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아이가 재밌어 하는구나, 그럼 이 학원을 보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압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거기서 뭘 어떻게 재밌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아이가 진짜 재밌어서 학원을 갈 수도 있거든요. 어떤 게 재밌냐? 아이들과 노는 게 재밌어서, 또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진짜 재밌어서. 여기서 재밌다는 것은 수업이 재밌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던지는 농담이나 이런 것들이 재밌어서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일부 학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막 주로 듣기는 어떤 학원들은요 수업 시간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수업 시간 내내 웃습니다. 웃다가 끝나요. 배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다라고 하는 것은 수업에 대한 재밌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렵지만 이거 알아가는 거 재밌어요. 이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어서 재밌는 것 같다. 이런 재미를 느끼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당연히 이제 어떻게 공부하느냐, 영재고 입시에 맞춰져서 거기에 맞는 수업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뭐 어머니들 그 전에 다 뭐 물리나 화학 이런 것들 이제 공부를 많이 아이들한테 시켜봤고, 그리고 그걸 영재학교에 왔을 때 불필요한 내용들이 많았다라는 것도 조금씩 지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은 시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그 입시 방향에 맞게끔 필요한 내용만 배우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내용들 같이 쳐낼 필요성이 있거든요. 뭐 제가 지구학을 맡고 있지만 지구학에서 많이 문의하는 게 원투 공부해야 되느냐, 할 필요 없습니다. 원투를 공부하는 건 시간 낭비예요, 실제로.
어차피 중등 기반에 대한 내용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발췌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1에서 절반 버리고 2에서 절반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등 과정에서 그 안에서 영재고 입시에 맞는 수준까지의 어떤 내용들을 설명해주는 수업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 어떤 공부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신 다음에 저희 학원에 오시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원장입니다. 저희 부원장님이 너무 좀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뭐 제가 뭐 저 추가하거나 보탤 말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 아이들 이제 이쯤 되면 부모님들이 이제 애들 성적이 안 나오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 이제 되게 고민들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이제 지금 아이들 나오는 성적들은 사실 그 지금까지 아이가 공부해본 거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아이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보통 써내려가기 때문에 성적이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물리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인데 제가 물리 올림피아드 저한테 수업 듣거나 이렇게 물리 올림피아드 설명회 같은 거 할 때 부모님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물리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이 이거 진짜 수업 시간은 잘 이해가 되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리지? 이런 경험을 거의 1년 동안 하게 돼요. 그 진도 나가는 과정에서 선생님 수업은 이해가 됐는데 막상 테스트 보면 점수가 막 30점, 40점 이런 과정을 한 1년 경험을 해야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돌 때 물리 올림피아드 파이널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풀리네? 그리고 이제 좋은 상이 나려면 거기서 또 연습한 애들이 좋은 상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물리를 지금 요런 요양의 공부들을 처음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3개월 정도까지는 계속 내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런 게 이제 지극히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요런 기간들을 좀 당기는 방법은 진짜 아이들이 예습 복습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예습 복습을 열심히 하면 그 기간을 좀 당길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좀 예습 복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과고 입시가 지난주에 끝났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진짜 정말 힘든 공부들을 하고 있는데 과고 입시를 준비한 아이들이 과거 이제 그 소집 면접 대상자 발표되고 한 2주 동안 거의 매일 나와서 아이들이 면접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4시 반 정도에 와가지고 저녁 12시까지 면접을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애들이 입시를 앞두고 대부분 애들은 열심히 하는데 꼭 떠드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그 감독을 하는데 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얘는 그냥 일반고 나와서 그냥 대학 가는데 이런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제가 이제 애시당초 얘는 능력이 안 돼서 너는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반고를 보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군대 나와서 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놀고 있는 꼴을 못 봐서 집에서 남자애가 놀고 있으면 정말 속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너 여기 와서 그냥 애들 감독이나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이제 4시 반에 와가지고 저녁 12시까지 애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본 거죠. 이 아들이 제가 이제 차를 태우고 집에 12시에 가면서 하는 말이 자기 감동이었대요. 어떻게 애들이 4시 반부터 12시까지 꿈쩍도 않고 공부를 하네요. 과거 입시 준비하는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설령 떨어져도 일반고 가면 그냥 일반고 준비하는 애들이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수업 양에서 완전히 그래서 제가 한술 더 떴죠. 얘네들이 사실은 언제부터 준비한 줄 아니? 작년 여름부터 준비한 거야. 이제 그때부터 이런 생활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놀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일반고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커리들을 아이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떻게 되든 아이들이 굉장히 중학생들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경험이다. 그러니까 아이들 좀 이렇게 좀 모자란 것 같고 내 자식이니까 항상 좀 부족해 보여도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다. 자꾸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아마 앞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이 스케줄을 잘 잡아서 아이들이 하면 겨울방학 때 정말 성장을 많이 하는 계기가 되니까 좀 부모님들도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부모님들 스스로가 공부에 대한 그러니까 아이들이 받아오는 성적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필요해요.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성적표 받으면 너는 왜 물리도 안 되고 뭐 옛날에 물어를 했다고 하는데 너는 왜 물리도 안 되니 화울도 안 되니 막 그래서 너 이거를 갖고 영재고 가겠니 그러고 또 꾹 하시다가
영재학교 입시장에 시험장에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편안하게 시험 잘 보고 오라고. 아니 평소에 그렇게 애들한테 얘기를 해놓고는 편안하게 시험 잘 보고 오라고 하는 게 이제 부모님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진짜 이게 만만치 않은 공부들이니까 아이들 좀 잘 격려를 해주셔서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